환갑에 찾아온 비극, 갈기갈기 찢어진 가족의 초상. 내 이름은 김영숙, 올해로 환갑을 넘긴 평범한 아줌마입니다. 평범하다는 말이 어울릴지는 모르겠네요. 제 삶은 늘 바람 잘 날 없었고 환갑이 넘은 지금도 여전히 거친 파도 한가운데 서 있는 기분입니다. 남들처럼 곱게 늙어간다는 말은 저와는 거리가 멀어요. 제 인생은 마치 잘라내도 다시 돋아나는 칡넝쿨처럼 끝없이 얽히고 설킨 문제들로 가득했으니까요. 사람들은 제가 남편을 만나 팔자 좋게 산 줄 압니다. 그럴 만도 하죠. 남편 김철수는 젊어서부터 수완이 좋았어요. 작은 철물점에서 시작해 제법 큰 건자재상을 일궜으니 남들 눈에는 저 김영숙이 참 복 많은 여자로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제 속은 늘 시커멓게 타들어갔습니다. 철수 씨와 저에게는 지울 수 없는 과거의 상처가 있었거든요. 철수 씨는 사실 저와 결혼하기 전 이미 한 번 결혼을 했었습니다. 전처 이수진 씨와는 사업 때문에 인연이 닿았다고 들었어요. 수진 씨는 당시 잘 나가는 인테리어 회사의 딸이었고 철수 씨는 그 회사에 자재를 납품하면서 인맥을 쌓았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만나 사업적인 관계로 시작해서 연인으로 발전했고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까지 감행했다고 해요. 수진 씨 부모님은 철수 씨의 집안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결혼 후에도 수진 씨 집안의 반대는 여전했습니다. 특히 수진 씨의 아버지는 철수 씨를 노골적으로 무시했다고 해요. 철수 씨는 자존심에 큰 상처를 받았지만 성공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묵묵히 버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곳에서 터졌습니다. 수진 씨가 결혼 1년 만에 아이를 가졌는데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심각한 심장병을 앓았다는 겁니다. 병원에서는 손 쓸 방법이 없다며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다더군요. 철수 씨는 아이를 살리기 위해 온 재산을 탕진하다시피 했습니다. 수진 씨의 부모님도 손녀를 살리겠다고 도움을 줬지만 결국 아이는 돌을 채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충격으로 수진 씨는 심한 우울증을 앓게 되었고 결국 두 사람은 결혼 3년 만에 헤어졌습니다. 철수 씨는 그 모든 불행이 자신 때문이라고 자책하며 폐인처럼 지냈다고 했습니다. 술에 절어 살고 사업도 손을 놓으면서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죽지 못해 살았다고 하더군요. 제가 철수 씨를 만난 건 그가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였습니다. 저는 당시 20살 어린 나이에 식당에서 허드렛 일을 하고 있었어요. 고향을 떠나 서울로 상경했지만 가진 것도 배운 것도 없는 저에게 세상은 너무나도 차가웠습니다. 악착같이 돈을 모으면서도 늘 미래가 막막했습니다. 어느 날 식당으로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철수 씨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테이블에 엎드려 울다가 잠이 들었고 저는 손님들을 다 보내고도 갈 곳 없는 그를 내버려 둘 수 없어 끓여놓았던 콩나물국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는 묵묵히 국을 비우고는 텅 빈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슬픔과 고통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묘한 연민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에게 이끌렸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철수 씨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싶었고 그는 저의 외로움을 채워주었습니다. 그는 술에 취할 때마다 전처 이야기, 죽은 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묵묵히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주변에서는 다들 미쳤다고 했습니다. 멀쩡한 남자도 아니고 전처와 사별한 것도 아니고 이혼까지 한 남자에게 왜 매달리냐고요. 하지만 저는 철수 씨의 상처투성이 모습에서 오히려 인간적인 매력을 느꼈습니다. 물론 저의 부모님은 두 손 들고 반대하셨습니다. 하나뿐인 딸이 겨우 23세 전과 있는 남자에게 시집 간다니 기가 막히셨겠죠. 철수 씨의 부모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의 상처를 보듬어줄 새 아내가 온다고 하니 반가워하시면서도
한편으로는 제가 이혼 경력이 있는 아들에게는 너무 아깝다고 생각하시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굽히지 않았습니다. 철수 씨는 저에게 구원이자 희망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철수 씨와 결혼하고 저는 죽은 수진 씨의 그림자와 싸워야 했습니다. 철수 씨는 저에게 잘해주려고 노력했지만 가끔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거나 술에 취해 수진 씨의 이름을 부르는 날이면 제 마음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의 첫사랑이자 죽은 아이의 엄마인 수진 씨를 이길 수 없다는 생각에 자괴감이 들 때도 많았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어쩌면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의 자리일 수도 있다는 불안감은 저를 늘 따라다녔습니다. 결혼 후 저는 두 아이를 낳았습니다. 딸 김미영과 아들 김도연. 아이들을 낳고 기르면서 저는 철수 씨의 그림자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철수 씨는 제가 아이들을 낳은 후부터 다시 예전처럼 술에 의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폭력적인 성향도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술에 취해 실수하는 것이겠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폭력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저에게 욕설을 퍼붓고 물건을 던지며 저를 위협했습니다.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도 서슴없이 저에게 손찌검을 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아무 말도 못하고 묵묵히 견뎠습니다. 밤마다 몰래 눈물을 훔치며 이 지옥 같은 삶이 끝나기를 빌었습니다. 제가 철수 씨의 폭력을 참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술만 깨면 언제 그랬냐는 듯 저에게 미안하다고 빌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저의 발을 붙잡고 울며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저는 그의 눈물에 속아 넘어갔고 또 다시 그를 용서했습니다. 어쩌면 제가 불쌍한 철수 씨를 구원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의 아픔을 제가 치유해줘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건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짐이 아니라 또 다른 상처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의 폭력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심해졌고 이제는 아이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딸 미영이는 아빠의 폭력적인 모습을 보며 자라서인지 감정 표현이 서툴고 늘 불안해 보였습니다. 아들 도연이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아빠에게 대항하려 들었고 그럴 때마다 철수 씨는 도연이에게 더욱 가혹하게 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연이가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철수 씨가 술에 취해 저에게 또다시 폭력을 휘두르자 도연이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아빠에게 대들었습니다. 아빠가 왜 엄마를 때리냐며 당장 그만두라고 소리쳤습니다. 철수 씨는 아들의 말에 더욱 격분하여 도연이에게 주먹을 날렸습니다. 도연이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저는 피를 흘리는 아들을 보며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날 이후 도연이는 아빠를 증오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아빠와 눈도 마주치려 하지 않았고 아빠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피했습니다. 미영이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고 학교 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의 고통을 보면서 저는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이혼은 생각만큼 쉽지 않았습니다. 철수 씨는 이혼을 결사반대했습니다. 제 발목을 붙잡고 늘어지며 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혼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저를 가로막았습니다. 당장 아이들을 데리고 갈 곳도 없었고 제가 혼자서 아이들을 키울 경제적인 능력도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다시 한번 좌절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미안했지만 당장 이혼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는 제가 더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더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어느새 성인이 되었고 각자의 삶을 찾아 독립했습니다. 미영이는 독립해서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고
도연이는 대학에 진학한 후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아이들이 집을 떠나자 저는 철수 씨와 단둘이 남겨졌습니다. 집안은 항상 싸늘했고 우리는 서로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방에 틀어박혀 지내는 시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선택한 이 지옥 같은 삶에서 어떻게든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아이들이 독립하자 저는 아이들과 좀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제 기대와 달랐습니다. 특히 도연이는 저를 멀리했습니다. 제가 전화를 해도 잘 받지 않았고 만나자고 하면 바쁘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보고 싶어 찾아가면 그는 저를 피했습니다. 마치 제가 바이러스라도 되는 양 저를 경멸하는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저는 도연이의 태도가 너무나도 서운했습니다. 제가 그를 얼마나 힘들게 키웠는데 어떻게 저에게 이럴 수 있나 싶었습니다.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도연이를 붙잡고 왜 저에게 이렇게 냉정하게 구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도연이는 저에게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엄마가 나약해서 우리를 지키지 못했잖아요. 아빠한테 그렇게 당하면서도 왜 이혼하지 않았어요? 엄마는 우리를 버린 거예요. 도연이의 말은 비수처럼 저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위해 선택한 모든 희생이 아이들에게는 오히려 상처로 남아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습니다. 미영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영이는 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 속에는 원망과 서운함이 가득했습니다. 미영이는 아빠가 없는 곳에서만 저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저에게 엄마 우리 이렇게 사는 거 맞아요? 라고 물어볼 때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그녀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라고는 미안하다는 말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무력감은 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아이들을 위해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아이들에게는 제가 그저 나약하고 무능한 엄마일 뿐이었다는 사실이 저를 절망하게 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용서를 빌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이들은 저에게서 점점 멀어져 갔고 저는 홀로 남겨진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미영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녀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저에게 결혼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제 딸이 드디어 행복을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미영이의 다음 말은 저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엄마 아빠는 결혼식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아빠를 보면 결혼식이 망가질 것 같아. 저는 미영이의 말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딸의 결혼식에 아빠가 오지 못하게 해달라는 말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미영이에게 왜 아빠가 오면 안 되냐고 물었습니다. 미영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결국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빠는 나에게 악몽이야. 아빠를 보면 어린 시절 아빠가 엄마를 때리던 모습이 자꾸 떠올라. 그런 아빠가 나의 행복한 결혼식에 있는 건 싫어. 미영이의 말을 들으니 제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딸이 아직까지도 어린 시절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미안하고 가여웠습니다. 저는 미영이에게 아빠에게 이야기해보겠다고 말했지만 미영이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그냥 아빠한테는 말하지 마. 내가 아빠를 보면 화가 날 것 같아. 저는 미영이의 결혼식을 앞두고 철수 씨에게 조심스럽게 미영이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철수 씨는 처음에는 화를 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며 내가 딸 결혼식에도 못 가는 못난 아빠냐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제가 미영이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아직도 아빠의 폭력 때문에 악몽에 시달린다고 이야기하자 철수 씨는 말없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의 눈에는 회한과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철수 씨는 미영이의 결혼식에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철수 씨는 밤새 술을 마셨고 다음 날 아침에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저는 철수 씨가 불쌍했지만 동시에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미영이의 결혼식은 철수 씨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결혼식 내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행복해야 할 딸의 결혼식에서 저는 슬픔과 미안함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미영이에게 찾아가 축하한다는 말을 건네자 미영이는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고마워. 저를 안아주는 미영이의 품에서 저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미영이의 결혼식 이후 저는 철수 씨와 이혼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더 이상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면서까지 이 결혼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철수 씨에게 이혼을 요구하자 철수 씨는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제가 단호하게 나오자 결국 동의했습니다. 그는 이미 지쳐 보였습니다. 더 이상 저를 붙잡을 힘도 의지도 없어 보였습니다.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기에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문제도 복잡하게 얽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40년 가까운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저는 텅 빈 집에서 홀로 남겨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엄마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김영숙이라는 이름만 남은 듯 했습니다. 이혼 후 저는 몇 년간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매일 밤 잠 못 이루고 과거를 곱씹었습니다. 제가 과연 잘한 선택이었을까요? 아이들을 위해서였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이기적인 선택을 한 것은 아닐까 하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이혼 후 철수 씨는 저에게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를 완전히 잊은 것 같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저를 용서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과의 관계도 여전히 서먹했습니다. 미영이는 가끔 저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거나 맛있는 음식을 해주겠다며 저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이는 여전히 저를 피했습니다. 그는 졸업 후 대기업에 취직했지만 저에게는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성공 소식은 늘 남을 통해 들어야 했습니다. 저는 도연이가 혹시라도 저 때문에 불행해질까 봐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를 만나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길에서 철수 씨를 마주쳤습니다. 그는 저를 보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황급히 자리를 피하려 했습니다. 저는 그를 붙잡고 오랫동안 묻고 싶었던 질문을 던졌습니다. 철수 씨, 당신은 정말 나를 사랑했나요? 철수 씨는 제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그는 끝내 저를 외면하고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했다고 믿었지만 어쩌면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서로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처음부터 어긋나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이혼 후 저는 극심한 외로움에 시달렸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저를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친구들도 많지 않았습니다. 젊을 때부터 남편과 아이들 뒷바라지에만 매달려 사느라 정작 제 자신을 돌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황혼의 고독을 홀로 견뎌야 했습니다. 저는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젊은 시절 이루지 못했던 꿈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원래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그림을 포기하고 일찍이 생활 전선에 뛰어들어야 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그림을 배워보자고 결심했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 가서 그림 강좌를 신청했습니다. 처음에는 붓을 잡는 것조차 어색했고 그림을 그릴 때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그림을 그리면서 점차 자신감을 되찾아갔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만큼은 모든 시름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저만의 세상에 빠져들어 오롯이 저 자신에게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문화센터에서 만난 사람들과도 친해졌습니다. 저처럼 나이 들어 새로운 것을 배우러 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그림을 칭찬해주고 인생 이야기를 나누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깨달았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웃고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새로운 깨달음이었습니다. 어느 날 문화센터에서 그림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저는 제가 그린 그림을 전시회에 내놓았습니다. 비록 서툴고 부족한 그림이었지만 저에게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소중한 그림이었습니다. 전시회에 온 사람들이 제 그림을 보며 칭찬해 줄 때마다 저는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제가 그림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저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을 보는 시선이 바뀌었고 제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를 즐기며 미래를 계획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불안하고 외로운 날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저에게는 그림이 있고 저를 지지해주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도연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랜만에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에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도연이는 저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엄마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이제야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진심으로 사과했고 저를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도연이의 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그토록 바라왔던 순간이 드디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도연이와 저는 오랫동안 밀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제가 그림을 배우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워했고 저희 그림을 보러 문화센터에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도연이는 이제 더 이상 저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듯 했습니다. 미영이도 저를 자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엄마는 이제 그림도 그리고 문화센터에서 친구들도 사귀면서 정말 행복해 보여. 나도 엄마처럼 살고 싶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미영이의 말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제 딸이 저를 보며 행복을 꿈꾼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철수 씨와 이혼한 것은 저에게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물론 우리의 결혼 생활은 순탄치 않았고 많은 아픔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고통과 시련이 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고 저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행복합니다. 소박하지만 만족스러운 노년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친구들과 함께 웃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에 행복을 느낍니다. 물론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도 있습니다. 철수 씨와의 관계는 여전히 서먹하고 도연이와의 관계도 아직은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니까요. 제가 그림을 통해 저의 삶을 되찾았듯이 여러분도 잊고 지냈던 꿈을 다시 찾아보세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었지만 저는 지금 이 순간이 저의 인생 이막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인생의 굽이진 길을 걷고 계신가요? 혹시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헤매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니면 새로운 시작을 두려워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